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NC소프트의 제로트러스트 공략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제로트러스트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앞서서 설명을 드렸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술 전문가분의 세션이 아니라 기업 담당자의 세션에 또 참석하신 분들의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좀 오래전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저희 NC소프트에 대한 경험과 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 제목을 제로 트러스트 공략법이라고 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는 NC소프트가 게임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게임 회사스럽게 좀 표현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좀 중요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공략법이라고 하는 게 이 단어의 의미상으로 봤을 때 어떤 하나의 정답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공략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저희 NC소프트의 공략법이 한번 공유를 드려봤을 때 이게 어떤 각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 실제로 기업의 그 도입을 검토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회사 대표에서 나오다 보니까 기업 소개 잠깐만 드리고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간혹.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NC소프트는 1997년도에 설립된 게임 회사고요. 현재는 한 약 4,50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보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회사분들 포함해서 한 100여 분 정도가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NC는 뭐 국내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뭐 유럽, 대만, 일본, 베트남 쪽에 이제 해외 지사를 현재 두고 있고요. 현재 20개 이상의 기업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비스 중인 국가는 한 200여 개국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NC 하면은 대표적인 게 리니지잖아요. 과거에는 저희가 리니지나 뭐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등의 이제 MMORPG 위주의 주력으로 이제 장르를 저희가 많이 런칭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MMORPG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장르로의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 또 가운데 보이시는 또 호연이라는 게임이 런칭한 지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최근 신작에 따끈따끈한 신작이니까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희 회사 게임하면 첫 번째 떠올리시는 단어가 핵과금 뭐 이런 거 떠올리시잖아요. 저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무과금인데 되게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뭐 관심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럼 본격적인 오늘 발표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유 드릴 순서는 일단 먼저 저희 NC소프트가 제로트러스트 여정을 시작하게 된 어떤 배경, 그리고 미션, 그리고 그동안의 경과사항하고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내용하고 이제 향후의 로드맵에 대해서도 한번 공유 드려보는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게임화면입니다. 저희 회사의 작년에 런칭한 스론 앤 리버티,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TL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줄여서 나오는 게임의 그 성의 모습입니다. 제가 뭐 이 성을 갑자기 왜 보여드렸냐면 제로 트러스트의 등장 배경이라고 했을 때 또 항상 같이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는 아니죠. 뭐 네트워크 경계 기반의 보안 모델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성의 모습이 좀 그 기존의 네트워크 경계 기반 보안 모델과 좀 상당히 좀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뭐 이제 하나하나의 이제 단계적인 성벽이 어떤 기존의 뭐 디도스, 뭐 IPS, 방화벽 등의 이제 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보안 장비들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뭐 과거에는 솔직히 이런 기존의 보안 모델로도 뭐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 해서 이제 뭐 내부의 정보를 지켜내는데 큰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뭐 좌측에 보이시는 뭐 큰 골렘 같은 게 이제 뭐 한 디도스쯤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업의 환경이 당연히 이제 모바일이나 클라우드로 전환이 이제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계가 좀 허물어지게 됐을 거고요. 또 이러한 현상이 팬데믹 때 또 급속하게 가속화되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보안 모델로 내부 정보를 과거처럼 지켜내기에는 저도 담당자 입장에서도 체감을 확실히 한 부분이지만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가 좀 더 주목받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뭐 기술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하실 만한 자료도 많고 앞서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행사에서만 보더라도 세션에 제로 트러스트 세션 관련된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반이 넘던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의 현실 사례 빗대려서 짧게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공항에 입국할 때 뭐 현재는 이제 뭐 여권하고 입국 심사 정도만 진행을 하면 입국이 간단하게 진행이 현재는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 시기 때는 여권이나 입국 심사 이외에도 뭐 예방 접종 증명이나 뭐 PCR 확인서 등을 또 제출하고 발열 체크를 한 이후에 입국이 이제 가능했었고요. 입국을 한 이후에도 실제 이동 동선이 또 체크를 하고 발열이 또 있으면 자가격리를 하거나 이제 진단을 병원에 가서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됐고요. 그리고 또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 시설에 이용이 제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좀 제로 트러스트로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 뭐 단순한 아이디 패스워드 수준의 이제 그 정보만으로 내부망이나 뭐 리소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다면 현재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했을 때에는 실제 그 기본적인 아이디 패스워드 이외에도 뭐 신원을 확인하고 2차 인증을 진행하고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사용자나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상태도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동적인 평가된 것에 따라서 동적으로 이제 접근을 통제하게 뭐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그것을 통과를 하더라도 실제적인 실시간적인 모니터링이 계속 이루어짐과 함께 이제 동적인 검증은 계속 같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른 접근 통제도 연결이 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도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관점의 어떤 차등적인 권한 부여도 적용이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 NC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된 어떤 배경, 모티베이션과 미션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드려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보이시는 것처럼 개발 환경에 대한 생산성하고 편의성 개선하는 게 저희한테 가장 큰 미션이었습니다. 저희가 게임이 되게 여러 가지 게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각 게임마다 물리적으로 망을 다 따로 쓰고 있었고 PC도 다 따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거기에 이제 실제 서버로 접근하는 망이나 뭐 인터넷을 사용하는 망 등까지 해서 뭐 많게는 6, 7대까지도 뭐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어떤 이런 불편한 업무 환경에 대한 내부 VOE가 되게 많았습니다. 뭐 일례로 뭐 사무실 책상이 너무 좁다, 뭐 아니면 사무실이 너무 덥다, PC가 많다 보니까 되게 고사양 PC들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되게 많았고 당연하게도 이제 IT 인프라 비용, 뭐 오펙스, 캐펙스 전부 다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저희가 또 하다 보니까 그 협업 환경에 대한 또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미션이 있었고요. 당연하게도 이제 여러 그 기업과의 협업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사스 서비스의 이용이 늘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해야 되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정은 2019년도부터 크게 이제 스테이지 1과 2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스테이지 1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뭐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뭐 시스템을 도입 및 구축하고 또 그것을 일부 업무에 적용해 나가는 단계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년도부터 시작된 스테이지 2에서는 이제 스테이지 1에서 부족했던 어떤 부분을 개선 및 고도화하고 또 이제 확장 적용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죄송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스테이지 2가 진행 중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스테이지 1에 대해서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앞서 설명드린 그런 미션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방법들을 좀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좀 여기서는 단편적으로 바로 이제 답을 냈지만 결국에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2019년도잖아요. 그래서 그 SP 뭐 리스트에 800-207 뭐 이런 문서가 나오기도 전이었고요. 그래서 이 시기까지만 해도 제로 트러스트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했던 단어였고 뭐
참고할 만한 자료 또한 되게 적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저희는 검토를 좀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모델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그럼 뭘 했는지,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모델을 적용할 시나리오, 내부적인 업무 시나리오를 저희는 정의를 했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코로나랑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2020년도 초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 거의 대부분의 부서들하고 미팅을 진짜 수십 차례 넘게 진행을 했고,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니즈를 좀 카테고리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가지 시나리오가 나온 게 당연하게도 임직원이 회사 네트워크로 원격에서 접근해야 되는 케이스가 당연하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런칭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해외 지사에서의 분사 접근이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연히 퍼블리싱이나 외수탁계 업체 등의 이제 외주 업체가 본사나 자회사로 접근해야 되는 케이스도 이제 확 늘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개발자 분들이 서버나 이제 개발이나 관리 목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니스트의 그 800-207에서 나오는 유즈 케이스라든지 국내 가이드라인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라든가 이제 나중에 봤을 때 되게 비슷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안 모델과 그다음 우선순위 높은 어떤 적용 시나리오를 수립한 다음에 이것을 또 구현할 기술을 또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EMS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EMS 기능 그 제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마도 뭐 저희가 AD 기반의 내부 환경 때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원했던 어떤 액세스에 대한 관리부터 PC나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사스 앱이나 오피스 문서에 대한 어떤 보호까지도 가능했던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제로 트러스트에 관련되는 이 정도 수준의 제품이 없기는 했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뭐 상당히 많기도 하고 뭐 이보다 좋은 제품들이 진짜 시장에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업의 이제 업무 형태나 비즈니스 니즈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좀 더 이제 맞는 제품이나 기술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서 보안 모델을 정의했고 시나리오를 정의했고 구현할 기술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세부적인 이제 아키텍처를 내부에서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가운데 이제 원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게 이제 중앙에 컨디셔널 액세스 CA라고 하는 이제 정책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책 엔진에서 쉽게 설명해서 사용자나 뭐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보안 상태 검증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떤 보안 정책의 차등적인 적용이나 통제까지도 하게 되는 것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내부 SIEM 등과 연동을 해서 또 모니터링하고 분석까지 이루어지는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까지 수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아키텍처와 앞선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WBS를 잡아서 추진을 좀 해 나갔고요. 또 이 과정에서는 확인된 게 그 C사의 제로 트러스트 성수도 모델이 발표가 또 됐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또 그것을 기반으로 또 저희의 현재 수준을 판단해보고 또 단기적인 목표 수준, 또 중장기적인 목표 수준을 어떤 시나리오별로 정의를 해나가면서 또 적용을 해 나갔었습니다. 이렇게 22년도까지 진행된 게 스테이지 1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좀 가장 큰 저희 내부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한 이 정도 4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까 분리되어 있던 그 내부망을 어떤 단일화된 업무 통합된 환경으로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오피스 환경에 대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이용도 되게 이제 모바일 게임들 때문에 모바일 이용도 또 늘어나게 되면서 그 모바일에 대한 보안 수준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협업 환경에 대한 안전성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환경에 대한 전환을 했을 때 이제 실제 임직원분들의 어떤 만족도를 저희가 내부에서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었고요. 뭐 당연하게도 뭐 95% 정도 되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었고
또 추가적으로 또 그 정도 시기 때 저희가 글로벌 ESG가 한창 대두될 때 리스크 평가의 보안 영역에서 또 되게 높은 상위 퍼센테이지를 달성을 했는데 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이제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좀 따라가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뭐 큰 애로사항이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고요.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1을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 과정에서 또 해결해야 되는 도전 과제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식별을 했고요. 이제 첫 번째가 아키텍처랑 이제 구현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걸 처음에 이제 사내 모든 영역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내 모든 영역이 현실적으로 한 번에 이제 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떤 데이터나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분류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의 기술로는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나 클라우드 영역에 대해서는 보안 수준을 원하는 수준까지 확보를 하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실제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온프레미스 영역에 있는 서비스가 더 많았고 또 시스템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보안 장비와의 연동에 있어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계점이 명확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것들을 참고할 만한 어떤 레퍼런스가 있으면 좋은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만한 부분도 다시 없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이때부터 다시 한번 좀 스테이지 2라고 정의를 해서 검토를 좀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그 첫 번째 과정이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제로 트러스트 하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제 나름대로 저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기존에 제가 살고 있었던 집의 평면도에 거의 가까운 모습인데 저희가 3인 가정인데 침실, 뭐 거실 겸 주방, 뭐 드레스룸 겸 컴퓨터방 뭐 이렇게 해서 다 겸 이렇게 돼 있죠. 다 공용 공간일 거고 같이 침실에서 3명 다 자고 같이 뭐 같은 공간에 생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래서 이사를 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하면 일단 집이 커졌습니다. 네, 많이 커졌고 두 번째로는 각 공간마다 어떤 아레날이 되게 명확해졌어요. 주방과 거실이 명확하게 이제 분리할 만한 공간이 생겼고 뭐 서재, 부부 침실, 드레스룸은 이제 승인을 받아야지만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허용이 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승인 자체가 불가능한 딸아이 방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현실 사례에서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그래서 저희는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사내 모든 데이터와 서비스를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게 3단계로 나눠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정보 등급 분류라고 해서 내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내에 있는 어떤 데이터, 정보의 유형을 정보를 유형화시켜 보고 그거에 대해서 등급화 시켜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가 분류된 데이터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 서비스,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형을 카테고리화 시켜보고 다시 한번 등급화 시켜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정의된 데이터와 서비스에 대한 등급별로 필요한 보안 수준, 통제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또 어떤 정책들을 가져갈 건지를 정의를 해보는 것이고 거기에 정책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고요. 현재는 여기서 3단계는 2단계랑 좀 병행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저희는 2단계까지는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사적으로. 그럼 실제 1단계, 2단계 진행하는데 대충 얼마나 걸렸을까요? 앞에서 스테이지 2부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22년도부터잖아요. 이게 최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3년 해수로만 맨땅에 진짜 부서마다 다 만나서 이제 그것 대해서 합의하고 조율하고 이제 도장을 찍는 데서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3단계에 대해서 현재는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뭐 예시성 데이터인데요. 이제 데이터 서비스를 분류하고 거기에 대한 보안 정책을 정의할 때 저희가 고려하는 조건들입니다. 일단 뭐 대표적인 몇 가지들만 적어놨는데요. 크게 저희는 일단 사내 데이터와 서비스를 이제 최고 기밀, 기밀, 대외비 공개 이렇게 4등급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공개 등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3단계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등급들을 정의를 할 때 저희가 고려하는 것들을 몇 가지 보면 당연히 정보 유형에 있어서 개인정보 포함 여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저희도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개인정보라고 해서 모든 같은 등급은 아니고요. 뭐 고유식별 정보나 뭐 금융정보나 뭐 결제정보나 이런 정보 개인정보 안에 등급에 따라 또 분류를 하고 IR 정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등급이 뭐 어제까지는 최고 기밀이었지만 공개되면 바로 공개 데이터가 되는 이런 속성의 데이터죠.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이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뭐 BMA라고 하는 것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라고 했을 때도 그냥 소스 코드 이렇게 정의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이게 클라이언트 빌드인지 아니면 서버에 대한 바이너리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차등적으로 등급을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IR 정보랑 좀 유사합니다. 내부에서 개발을 할 때는 뭐 상당히 높은 등급에 당연히 있겠지만 이게 어떤 일부라도 CBT 성격 아니면 테스트 뭐 FGT 등의 이제 테스트 성격이라도 일부라도 공개되면 등급의 변화가 생기고요. 런칭이 되면 당연히 공개 데이터로 일부는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의 속성이라도 어떤 시점 타이밍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나머지들은 뭐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보관 위치가 클라우드냐, 뭐 클라우드 안에서도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를 거고 접근 대상이나 접근 환경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등급별로 등급을 정의하고 필요한 보안 정책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에 그 정책 엔진에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컨디셔널 액세스라고 하는 조건부 액세스 정책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앞에 이제 전사 정보에 대한 분류가 완료됐다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거에 대해서 사내 내규화까지 현재 올해 진행을 할 계획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작업들을 3년이나 걸려서 하면 뭐가 좋아지는 걸까요? 일단 저희가 생각한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중요도에 따른 어떤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보안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보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계속 이제 점점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분류가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저희가 지금 그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빠르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결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 또한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임직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에 과도하게 적용된 정책이 있다면 그 부분은 또 업무적으로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필요성이나 뭐 중요성은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국내 정책 동향을 좀 봐도 알 수 있는데 뭐 아직 이 세 건 모두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에 국정원에서 진행 중인 뭐 보안 정책 개선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금융위 망불 개선 로드맵에서는 어떤 업무나 목적에 별로 중요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해외 EU 같은 경우에 현재 인공지능 규제법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또 리스크 그거에 따른 어떤 리스크에 따라서 어떤 이런 등급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액션 아이템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저희는 온프레미스 서비스에 대한 어떤 보안 통제 기술을 아까 확보하지 못했던 것을 확보하는 건데요. 이제 당연히 등급별로 충족돼야 되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냈는데 구현될 기술이 확보되지 않아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스테이지 1에서 좀 레슨런드 했던 부분들은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웹 뭐 앱 시스템들을 한 번에 다 뭐 통제할 수 있는 솔루션 기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많은 POC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스테이지 2에서는 진짜로 저희가 필요한 영역이 어디에 우선순위가 높은지를 좀 다시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아이덴티티에 대한 뭐 인증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부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이나 어떤 수평 이동, 뭐 레터럴 무브먼트에 대한 통제까지 진행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하기 위한 기술을 찾았고, 그걸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뭐 UBC, 뭐 유저 비헤이브 컨트롤이라는 용어로 정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안 수준이 확보된 환경에서의 접근이라면 어떤 강화된 인증 체계만을 통해서 접근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거나 보안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보안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에서의 접근이라면 이제 강화된 인증 체계 이외에도 어떤 데이터의 흐름까지도 추가적으로 통제하는 형태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의 UBC 통제를 어떤 내부 변화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제 RBI 기술을 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RBI 기술을 내부에서 쓰실 때는 어떤 외부 인터넷이나 이런 경로에서의 악성 코드 유입이나 이런 거를 차단하실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는 조금 다르게 이제 내부의 정책 엔진이랑 연동을 해서 어떤 내부 구간의 정보 유출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구성을 좀 달리해서요. 그리고 이제 업로드, 뭐 다운로드,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행위 기반의 뭐 워터마크 이런 것들을 어떤 일관된 정책이 아니라 계정이나 디바이스 단위로 다 차등화돼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좀 몇몇 제조사나 기업에서 이런 비슷한 형태의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액션 아이템은 어떤 사용자 이상행위 분석 체계를 좀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제 UBA라고들 하시죠. 기존에 이제 SP 800-207에서 정의하고 있는 걸 보면 뭐 자산, 네트워크 통신 상태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또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해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근데 이미 기존에 많은 로그를 심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뭐 이것만으로도 솔직히 리소스 관리가 쉽지가 않은데 더 많은 로그를 동일한 업무 리소스를 들여서 모니터링 한다는 게 사실상 힘들고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실제 머신러닝 기반의 UBA 솔루션을 따로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계정별로 어떤 스코어링 기반의 사용자 행위를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뭐 코팔럿이나 이런 AI 기술도 아직 이제 활용할 방법도 찾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답은 못 됐는데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리는 제로 트러스트 스테이지 2의 어떤 엔드 픽처를 좀 요약해 보자면, 뭐 기존의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 내부망 접근했을 때 모든 접근이 가능했다면, 수평 이동이 가능했다면, 적용된 이후에는 사용자의 속성에 따라, 아니면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아니면 디바이스의 유형에 따라, 아니면 형태에 따라, 아니면 접근하는 환경에 대한 보안 수준에 따라서 어떤 정책 엔진이 접근에 대한 허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접근을 한 이후에도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등급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좀 적용이 되는, 그리고 진짜 필수적으로 가장 위험한 어떤 기밀 데이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차단하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행위가 UBA를 통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그 결과가 실제 정책 엔진에 동적으로 반영되는 것까지를 최종 목표로 저희는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저희의 방향성상으로 봤을 때 기존에는 어떤 회사의 비즈니스 니즈나 보안 리스크가 높았던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외부 접근부터 과거에는 접근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등급 분류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최종골을 저희는 최고 기밀 등급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고 기밀 등급 전체를 대상으로 위치나 서비스 유형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거의 딱 맞춘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모쪼록 뭐 공유드린 내용이 거창하지만 국내 모든 기업의 제로 트러스트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고요. 일단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